다음은 정정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님께서 19세기 후반 무한적 인적 네트워크 사회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홍제일기를 읽고 근대 전환기의 부활의 상황과 새로운 인간의 경우 출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처음 홍제일기를 읽었을 때는 기행연이 어떻게 과거 시험을 어떻게 보려고 했는가 하는 거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양반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양반이었죠. 양반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게 치중해서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 논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사실은 그 동학농민 전쟁이 왜 이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나서 왜 성공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인간형으로 변모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그 통합농민혁명을 연구하는데 농민 전쟁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금 연구는 대부분 지도만 국한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한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참여할 수 있었을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해서 일기를 읽는 홍제일기를 읽는 독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조선 후기에 부안 연해에 한 이해는 중앙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추타로 대상이 되었다라고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홍제일기를 읽어보니까 향유나 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상당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1866년 9월 5일 그 일기를 보면 8일 향유에서 소군을 충원하려고 한다. 동원해서 향유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큰 마을에는 2~3명, 작은 마을에는 1명으로 정해진다고 하였다라고 하고 실제로 9월 5일 날 향유도 열리고 면회도 열려서 면회가 열렸는데 자기 마을에는 소군 2명이 배정되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군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맥락으로 보면 그 마을에서 필요한 지방 지자체에서 필요한 그런 군인들 쓸 수 있는 군인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는 향약도 마찬가지고 향해나 면회에 평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령 남아 향약안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다 진신유사는 부자와 김양무, 읍석이 유사에는 진사 백학래, 그다음에 면석이 유사에는 민시정 이분들 전부 양반입니다. 그 안에 양반인데 하유사로 장달매 이름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 농민 출신이었던 거죠. 평민 출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면회나 에서 주로 다른 주제들을 보면 아주 묵직한 일들입니다.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868년 10월에 경복궁을 건립하기 위해서 원납전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원납전을 어떻게 거둬들일까를 향유나 면회에서 백성들이 참여해서 농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도록 한 거죠. 1869년 10월에도 세선을 중앙으로 올리는데 이게 충청도에 가서 파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또 재납부를 내야 하는데 세금을 다시 한번 또 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앞에서도 계속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이 동포 문제 동의 포를 거두는 그런 문제도 그 향유나 면회에서 하도록 하고 1871년 9월에 대원군이 그 이전에 서원을 철폐했다가 서원을 다시 복선하자는 논의를 할 때도 이 백성들의 의견들을 여기서 1881년 9월 같은 경우는 부안의 향교 만화루가 다시 출수해야 하는데 이때 만화루도 정부에서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한테 돈을 거두도록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의견들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의 대사를 큰 일을 향유나 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수령이 책임자는 수령들이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고 지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기도 하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지역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령 이재용 같은 경우는 성균관을 다시 지을 때 모든 유학들한테 유학전을 거두어 드리라고 합니다. 그 부임하자마자 이런 정부 명령이 내려오니까 자기가 향회를 열어서 국민들한테 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겠다. 자기가 직접 아전들한테 지시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전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필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6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정을 했고 그래서 전라감사 서상적이라는 사람이 장계를 올려서 유임을 요청합니다. 이게 승정원 일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행에는 친구인 허용이라는 사람이 이 수령을 평가해서 뭐라고 하냐면 힘써 민정의 뜻을 주니 대동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아주 좋은 호평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사람들이 서울에 상경했으니까 이 상경한 기회에 국왕한테 이 사람을 유임시키도록 해달라고 해서 청원을 합니다. 퇴임 후에는 부하는 이름들이 공적비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지역의 경제적인 부담이 내려오면 양반과 평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했는데 가령 1868년 4월에 국가에서는 부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안에 원납전 900석을 강제로 배당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문영, 신공수, 김양묵, 이윤기, 이맹진, 신은환, 신극현이라는 7사람이 분담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김양묵이라는 사람은 부안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그 사람은 1829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원 정원 등을 역임했고 퇴임 후에는 앞에서 봤지만 남아양 해양의 진신유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 이 지역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고 신용환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부안의 아전 출신입니다. 설임정시에 참여해서 장원들로 선발했고 시집을 남겼으며 부안 음모의 지주입니다. 기행연이 바로 이 사람의 땅을 소작을 합니다. 병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웅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그래서 나머지 이문영, 이웅기, 이맹진 같은 경우는 양반 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공수, 신극현 같은 경우도 아전 출신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름을 자주 바꿨기 때문에 지금 신시들 족보에서는 잘 찾아지질 않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보면 이분들이 아전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정부의 부담이 정부에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주어지면 양반과 평민들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870년 12월 향해에서 결정해서 가복채 8전, 동포 1량 6전, 사푼식을 양반과 평민 똑같이 균등하게 하라고 합니다. 가복채는 원래는 향리들이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고 후기에는 합법적으로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였고 그래서 이 가복채와 동포 같은 경우는 신분 구별 없이 양반이나 평민 구별 없이 균등하게 분담했고 어느 경우에는 양반이 평민보다 더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871년 11월 그 일기를 보면 고복채를 관호가 1전, 민호가 5전, 오픈 그러니까 반절만 내도록 한 거죠. 그렇게 한 경우들도 있어서 그 부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달랐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제 수령들이 흥학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원래 수령들한테는 수령 칠서라고 해서 수령이 지방에 와서 해야 할 7가지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부안 같은 경우는 부안 읍지를 보면 부안의 풍속이 숭문화, 그다음에 호, 순웅, 하여 분자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악을 숭상하고 그다음에 순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분자향으로 불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령의 불망비가 27개가 지금 향비 앞에 있는데 그걸 보면 흥학비가 7개나 됩니다. 다른 고을에 비해서 유독 많은데 앞에 결혼했던 수령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교관을 초청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향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 1866년 읍동 유의열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어가지고 시축을 가지고 다닙니다. 기행이 칠성함에서 자기가 접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읍동 읍에 있는 어린 아이가 와서 가진 풍축을 보니까 아주 시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 읍동이라고 해서 읍의 아전의 자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66년 9월에 옹점에 사는 장학규가 시전을 자기한테 와서 빌려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옹점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가장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천주쟁이들이 들어가서 응가하던 곳이었는데 여기 출신인 장학규가 나중에 설임정 시위에 참여해서 장원에 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옹점까지 향양열이 보조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부와 아전이 참여한 시회, 이것은 아마 다른 고을에는 없는 부안만 특이한 것인데 설임정 때가 있었습니다. 수령 주도 시회인데 수령 조연명이라는 사람이 조직하고 그 뒤에 온 이윤필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걸 중수에서 부활을 시켰는데 온 고을 사람들이 다 모여 생황과 노래로 떠들썩하여서 천하가 즐기는 날이라고 기행에 쓰고 있습니다. 글을 지을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시를 지었는데 이 신부 개첩을 봐도 대장에는 정원, 김양무, 그다음에 진사, 김병수 이런 사람들이 쭉 있고 책실로 이현호와 엄석규가 있고 읍내 개원물은 신흥환, 신동직, 신학조, 신종두, 신재명, 김명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설임정 시에 참여해서 이 사람들이 장원으로 선발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부안에서 내놓은 아주 시인 중에 유명한 신석정도 이 집안 출신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이쪽에서는 그 시위를 통해서 신분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합국민전쟁 전후의 부안의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행연을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출신은 양반인데 이건 양반이 가지지 않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양반이 가지지 않은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인간형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동학농민전쟁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행연의 일생을 크게 보면 과거를 준비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훈집 등 지방 실무 구실 아치 역할을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정 경제 생활을 주도한 가장의 역할을 한 이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거 준비생 시절에는 전형적인 양반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김병용, 대강래라는 스승을 모시고 접을 통해서 과거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접이라는 곳, 김씨들이 운영하는 예동내 접이라는 예동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칠성함, 사찰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김접이라고 해서 부안김씨가 있는 거기에서 과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한 향시라든지 서울의 정시를 시험도 가고 구일제의 응시했지만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사실 조선 후기에 과거 시험에 생활이나 진사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과거와 단절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집안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했는데 과거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되게 과거 시험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과거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좀 겹치긴 하는데 훈집 등 지방 실무 구실학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읍지를 보면 훈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약하고 집강으로 나누고 훈약은 각 면에 한 사람씩
사행으로서 선발해서 풍속이나 기강을 귀찮아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으로만 그러면 면장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기행에는 1885년에 직강을 했고 1891년에 직강, 1896년에 사수, 1897년에서부터 1898년에는 훈야, 그다음에 1904년에는 동약장을 했습니다. 제가 밝힌 게 아니고 김영주 선생님이 밝힌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시가치를 얘기하면서 이 기행에는 조선 후기 지방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 합리적 인간으로 변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경제를 주도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이때를 보면 병작과 자경을 통한 재산 축적, 그래서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자기 사는 데는 거의 지장이었고 친척들이 오면 용돈도 주고 노자도 주고 그럴 정도로 부유했고, 그 다음에 가족과 노비 머슴을 통한 농업 경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가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양반, 아전, 평민들을 두루 교제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그런 신분을 떠나서 교제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근대 전환기의 새로운 인간향이 출현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은 임원에 오르지 못하는 하층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자기 숙부나 아버지나 자기나 향교나 향약의 제관이나 실무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한 양반인데, 그러나 아주 높은 임원에는 오르지를 못합니다. 하층 양반이죠. 양반도 똑같은 양반이 아니고 하층 양반, 상층 양반이 있었는데 유리천정부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주도적인 양반들이 담당하지 않는 흠집을 여깁니다. 규정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사인으로 임명토록 하였지만 사인들이 다 기피하자 하층 양반들을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이 있을 경우 수령들한테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돈을 물어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층 양반을 맡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층 양반들이 맡았는데 이렇게 해서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반, 아전, 평민들을 두루 소통하면서 조선 후기 현실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훈집을 궁예지책으로 역임하긴 했지만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그도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인에 머물렀고, 이런 것은 과거에 몰두했다든지 각종 계획에 참여했다든지 관원상제를 열심히 쫓아다녔다든지 그런 면을 볼 때 이 사람은 여전히 조선시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가지 않는 시장을 직접 가서 물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생산물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모시 시장이 고구가 더 좋으면 고구 시장을 갑니다. 노비를 시켜서 등짐을 빼고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서 판매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직접 사기도 합니다. 부안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의 시장을 두루 방문합니다. 소값이 좋아서 소시장에 대해서, 우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달 물가를 매일 물가를 쓸 뿐만 아니라 매달 마지막 날에 물가를 총 정리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영농을 합니다. 되게 그 쌀농사 추종하는데 이 사람은 대나무, 물미나리, 목화, 콩, 모시, 무 등을 파종하고, 그 다음에 궁방전이나 타전주에 토지도 병작을 하고 자기 토지도 경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안에는 궁방전이 굉장히 많은데 이 궁방전을 자기가 소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신흥왕 같이 그런 신흥왕이나 신전용, 보사신이라는 지주들이 있었는데 그런 지주들 토지도 받아서 경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불려서 재산을 조금씩 들여서 자기 토지를 사서 자기 토지도 또 경작을 합니다. 이 경작을 가족과 어슴과 노비를 통해서 경작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노비가 거의 해체되고 머슴으로 대체되는 그런 시대이긴 했는데 노비는 노비대로 있고 머슴은 머슴대로 불러서 이런 동작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된 사고를 가진 인간형이었는데 자기 책을 주위 사람들한테 빌려줍니다. 와서 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기 책을 책값이 굉장히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가에서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주고 그 다음에 아제닌 신흥왕과 김사여들과 교류를 합니다. 읍내에 와서 자기도 하고 자기 집에 왔을 때 재워주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거처에 차별하지 않고 함께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동학교도들하고도 교류를 했습니다. 동학교도들이 동학교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교류한 새로운 인간형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집강소 운영 같은 경우 이제를 했던 것들이 동학한테 집강소 운영했던 것 같은 것이 향회나 면회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강소 운영 같은 것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학 농민 전쟁에 대한 성공을 내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 양반과 아전들이 자발적 분담을 했고 경제적으로 한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부안이 저번 달에 박정민 교수가 발표한 대로 부안이 인근 지역에서 희생자가 가장 적은 고 중에 하나였던 것도 이런 양반과 아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계층 간의 갈등들이 여기가 가장 적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회의 존재는 근대 전환기에 새로운 인간이 출현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바로 이런 인간으로 이루어진 이들 친구로 이루어진 그런 통합 농민군 일반 지도부가 아닌 일반 군들에 대한 모습들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신문관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이런 동학 농민군들이 밑바탕에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추전을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동학 농민 전쟁이 성공적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문서 연구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조선 후기 향초 사회에 관한 연구가 깊이 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하에서 새롭게 발굴된 홍제 이렇게 새롭게 구성해서 이 동학혁명으로 어떻게 향초사회가 변화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좀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